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분의 주장에 이제 자기 스스로도 모순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피해 측정이 모호한 경우에 그걸 변상으로 딱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면이 있고 또 배상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있죠. 뭐 생명을 어떻게 배상으로 처리하겠냐. 그리고 처벌 회피 수단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페이지 중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확장과 완성을 위한 실험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한 실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실험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험을 해 나가야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랜디 바넷은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미국의 이제 어찌 보면 자유주의, 뭐 정치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학자이면서 되게 실용주의적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도 여기 공부랑 같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워드 제어 교수님, 저한테 스승이 되는데 이 하워드 제어 교수님이 회복적 정의를 제대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이분도 알버트 이글리시 박사 같은 분은 잘 몰랐었어요. 자기 25주년 개정판에서도 얘기하셨는데 나도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잘 몰랐다. 근데 자기 학생 중에 한 명 대학원생이 논문을 쓰면서 그 위에 더욱 전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알게 됐다.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이런 어찌 보면 연구나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은 했지만 분명 이런 비슷한 사고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우제어 교수님은 본인 자체가 이런 분이에요. 유럽 역사를 공부를 했고 법학 쪽이 아닙니다. 전통 라인이 아닌데 이분이 사회 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가 60년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저게 많았죠. 세그리게이션, 인종 분리 정책이 아주 여전히 강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자기가 백인이면서 흑인이 주로 다니는 대부분이 다 흑인이었던 학교에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봤죠. 마치 백인들만 다니는 대학에 흑인이 한 명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총장이 이 학생을 아주 유심히 잘 보고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똘끼가 있었던 분 같아요. 예, 뭐 극히 정상적인 분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부조리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사회학 박사를 하면서 원래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영어로는 미들 하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회로 나가는 그 사이에 어떤 집을 거치도록 해놓은 거죠. 재소자들한테. 그러니까 사회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재사회화에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미들 하우스에서 재소자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적응과 관련한 이런 연구를 하던 쪽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에서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조두순 사건 때문에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보다 이런 중간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재사회화 과정을 겪도록 하자라고 하는 지금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걸 연구하다가 미드하우스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연구 주제 대상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평소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했던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물로서 나온 게 이제 본인이 나중에 90년도에 발간을 하게 된 Changing Lens라고 하는 렌즈를 바꿔라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이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회복적정이란 무엇인가, 또 이번에 25주년 기념 그 출판물은 우리 시대의 회복적정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책의 끝부분에 보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천동설, 지동설 그 당시에 당연히 이 우주가 도는 거라고 믿었는데 지구가 도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밝혀지죠. 근데 마찬가지로 정의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던 지금의 우리 상식이 어쩌면 나중에는 그거보다 좀 다른 형태의 정의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과도기의 상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제가 그걸 느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가 한국에서 회복적 정의를 설명하거나 교육을 할 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 패러다임은 우리의 상식을 깨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규정하고 만들어낸 이제 1세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80세 거의 다 되셨는데, 이제 70대 중반 좀 넘어가셨는데, 제가 요새 한국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다, 오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 초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때 2011년도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요새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이제 안 오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1년대 왔을 때보다 지금 10년 지난 지금은 회복적인 관심 갖는 분들이 이렇게 야밤에 책 공부에도 모이실 만큼 많아졌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마 한국에 다시 오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좀 큰 기여를 해 주신 거, 그리고 뭐 이건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의 회복적 정의는 하워드 제어 라인 쪽이 그래도 그쪽 라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어찌됐든 회복적 정의를 기존의 정의 패러다임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분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뭐랄까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소수에 의해서 확실히 문명은 계속 발전해 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걸 또 교육 영역에 펼치려는 사람들, 또 우리 협회에서도 최근에 회복적 가정 마을 연구회 같은 거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정에 잘 정착하고 문화로 만들어낼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있는 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어요. 76페이지 보시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밖에 어떤 표현들이 써지고 있냐면, 어, 관계 중심적 또는 관계적 정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핵심이 되고, 그런 쪽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치유하는 정의, 힐링 저스티스라고 부를 수 있죠. 또 균형 잡힌 정의.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게 봤었어요. 이 밸런스드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와 공동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균형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긍정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 다른 피해를 줌으로써 정의를 이루는 방식은 피해 총량만 늘린다는 거죠. 따라서 피해를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것이 부정이 아닌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정의 같은 이런 말들도 되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적 표현인데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저희가 처음 소개했을 때 말이 되게 어색하고 어렵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즘 다녀보면 관계 중심 생활교육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관계적 생활교육이라기도 하고 뭐 치유라는 말도 막 학교 교사 뭐 연수에도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적합할까라고 하는 고민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 패러다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제 책에서 회복적 정의의 데피니션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이 두 개를 코테이션을 했어요. 그게 하나는 하워드 저 교수님이 처음에 말하셨던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유엔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 때 거기서 만들었던 회복적 정의의 그 데피니션 두 가지인데 둘 다 가만히 보면 겹치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게 79페이지에 제가 5가지로 분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이라는 게 뭐냐를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둘 다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아까 말했을 때 죄형 법정주의가 상식이었다 그랬잖아요. 법을 어긴 행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잘못이다,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점이 피해자 중심이라는 게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사람 또는 큰 틀에서 말하면 공동체를 이 피해를 받는 직접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전에는 당사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피해자, 특히 주변 사람들, 공동체까지도 이해관계자 안에 집어넣어서 이 공동체라는 말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세 번째, 잘못을 바로잡는 정의의 과정은 회복적 정의에서도 아주 핵심에 있다. 따라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계속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임이란 말이 여기에 핵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책임이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뜻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얼굴을 맞대고 같이 말하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것 그런 형태를 강조하기 때문에 직면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만 필요한 게 뭐라고 되냐면 전문 조정자나 훈련된 관계자의 도움을 통해서 안전한 공간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저희가 지금 2급 자격증 교육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찰 활동도 참여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3-4시간의 조정 시간을 겪어서 직면하는 시간을 겪어서 한 장의 약속 이행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합의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한 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전체 시간의 내용은 그 한 장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대화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눈물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장의 결과물만 가지고는 이 대화의 가치를 사실은 명확히 알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정 중심적이어야 되지 결과 중심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통용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어느 데피니션을 봐도 이 5가지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장 자체 결제를 회복적 제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프로그램이 뭐가 되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특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피해자의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 과정이냐 또 결과보다는 절차의 참여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공동체를 실질적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책임에 대한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나오는 도표는
굉장히 유명한 도표입니다. 뭐 대부분의 회복적 정의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응보적 정의, 회복 정의의 차이를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저도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조금 더 극단적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쓰기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하려고 그래서 좀 무리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다른 관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질문, 누가 잘못을 한 사람인가 보다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라고 묻는다. 그 다음에 어떤 규칙과 법을 위반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피해와 필요가 생겼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워드 제이 교수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회복적 질문의 탄생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이 도표는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꼭 틀리고 맞다의 문제라기보다 굉장히 다른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강제성을 띄우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특성은 단순히 단점이라고 이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당사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점에서는 포용적인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강제성이 결여되는 것이 결국 자발성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자유롭게 해보라고 했더니 자율발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율성은 높여줬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당장 이런 기법을 쓰면 저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화적 접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기존의 응보적 접근에 익숙했던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갑자기 회복적 질문을 던진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전체적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변화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흐름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질문을 처음 바꿀 때 되게 신선했고 충격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는데 애들은 오히려 그거를 이용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학생들이 집에서나 어릴 때 사고를 치고 잘못을 했을 때부터 회복적 질문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학생들을 새롭게 만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무 자르듯이 딱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아까 우리 황태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순수 모델이냐 확장 모델이냐 이 논쟁을 가져오게 된 이유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85페이지부터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피해 회복, 그 자발적 책임의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정의 회복, 이 5가지 회복 요소를 제가 쭉 썼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5가지가 회복이 되는 게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회복하자고 하는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본 건데 제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의 정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복적 정의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게 바로 국정농단 사태였죠. 그리고 내일이 이제 세월호 7주년이잖아요. 4.16 7주년이 되는데 결국 이런 그 어찌 보면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는 큰 사건들이 발생한 그 내막에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불이한 구조와 문화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아주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뭐냐면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뭐 주어가 없었다. 뭐 이러면서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논리들이 어찌 보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 감수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버젓이 그냥 나와 버리는 정치권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아, 네. 김은태 선생님. 네, 이번에 서울시장 때 또 새로운 신조어도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하면 잘못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상식마저도 지금은 이 법적 논리 앞에서는 되게 뭐랄까, 뭐가 그러면 정의로운 거지? 이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분류심사원에 가서 국정농단 사태가 한참일 때 회복적 정의를 그 범죄 저지른 아이들 앞에 와서 잠깐 설명을 하라 그래서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질문해봐라 그랬더니 그 분리심사원 애들 중에 강의 듣고 질문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지금 했는데 한 아이가 지금 선생님이 정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아니라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한 고등학생 정도 된 친구.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야, 저는 범죄 저지르고 가서 지가 뭘 잘났다고 지금 저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진짜 우리 사회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잡범들이에요, 잡범. 진짜 큰 잘못을 해서 사회공동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이 법망을 다 피해가는 일들을 버젓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한테 정의를 얘기하지 말고 니네 어른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 이 정의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불의한 시대를 만든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잘못하면 뭐가 말이 많어 그렇게 계속 다음 세대를 다그치고만 있었지,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사회를 못 만들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생때의 수백 명을 수장시킨 비극을 또 난 과정이고요. 그걸 다 제대로 정의롭게 못 풀어내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 회복이란 말이 다시 좀 중요한 회복의 요소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를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판받는 회복적 정의라 그래서, 회복적 정의가 이러이런 면에서 좀 논리적 약점이라 그럴까요? 비판받기 쉬운 것이 있다. 그래서 6가지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 책을 보신 분들이 의외로 제일 도움이 많이 된 게 바로 이 비판받는 회복적 정의를 설명해 준 것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비판을 잘 못 피해 가셨던 것 같아요. 예, 공부 좀 하셨다 그랬다가 괜히 어,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계속해서 요 내용은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온정주의에 입각한. 근데 제가 102페이지에 밝혔듯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3자 앞에서 서서 비난을 받고 처벌 결정을 받는 것이 강한 처벌일까? 아니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강제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강한 처벌일까? 나는 가장 강한 처벌은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와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험에서 보면 학교든 사회든 나를 잘 아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잘못에 대한 직면만큼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내가 진행한 회복적 대화 모임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회복적 접근이 가해자에게 더 관대하다고 하는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공부적 처벌과 비교해 오히려 더 많은 수치심을 경험해야 하고 스스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네. 저는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가장 응보적인 것이 회복적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을 한 사람 앞에서 책임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이 듣는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처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말들 속에 우리가 말하는 진짜 책임이나 진짜 응보적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을 하면서 결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판사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게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한번 곱씹어 보고 결코 뭐 만만한 자리라고 보지 않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이 광주에 왜 안 내려가려 그러겠어요. 예. 그 사람이 거기 직면하기 싫죠. 직면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말씀 좋겠고. 뭐 사회적 경정으로서의 처벌 개념이 있지 않냐. 이 벌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얘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얘네를 벌을 줘야 다른 애들이 인제 '그렇게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거죠. 물론 그건 당연히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쪼끔 더 고차원적인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벌이 무서워서 행동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게 돼야 되겠죠.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를 가르쳐서 가야지 '저 처벌받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뒤떨어지는 행위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특히 그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둔다." 이게 위협이 무서워서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냥 아주 초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 듣게 할 때 정도의 접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좀 문제가 있고 또 법 철학적으로 보면요. 104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는 제형 법정주의인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인데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를 준 행위가 위법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위법성을 누가 밝혀야 되냐면 국가가 밝혀야 되고 그래서 검사 역할이 있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의 잘못은 네가 밝혀라. 네가 밝히기 전까지는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봤어요?" 이렇게 따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이게 이거 진짜 갈수록 고도로 죄형 법정주의로만 "내 잘못을 밝혀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저는 뭐를 믿냐 하면 나 때문에 누가 어려워졌는지를 듣는 시간이 훨씬 더 죄를 밝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예. 그게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알 것 같고 재피해자화 위험성 이것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강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만 사실은 가해자를 만나겠죠. 그래서 뭐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제2의 피해자 만드는 거 그런 과정이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회복적 접근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부재 현상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갈수록 깨져가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역할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까. 오늘 제가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온 아이가 그 어머니하고 좀 상담을 하자 그래서 잠깐 만났었는데 아이가 점점 인제 뭐랄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뭐 주변 사람이 좀 있냐?" 그랬더니 "아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이유 때문에 단절이 일어났을 때 이 단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주변 관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세상에서
과연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 걱정이 드는 거죠. 그전에는 부모하고의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어도 그 다른 원가족에서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관계성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이웃들에 의해서 그런 게 좀 쉽게 접근이 됐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뭘 찾게 되냐면 전문 상담사를 만나게 되고 또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 환경 자체는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좀 약해져 있다라는 게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도 이 답답한 것 때문에 저 공부할 때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공동체가 없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이런 회복적 접근이 가능할까? 근데 이제 하워즈 교수님의 답변이 여기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진짜 물이 반밖에 없네 보는 사람하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의 차이랄까요? 그래서 이거를 없다고 안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2장 내용 대략적으로 다시 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